이야기는 시청자 오후 10시 3분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저번에 포항에 있는 페모텔 이야기로 등장을 해주셨고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이에요. 이제 두 번째 참여이신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자, 일단은 오후 10시 3분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네요.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번에 페모텔 네.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자마자 또 다른 분께서 맞아요. 거기서 저도 겪은 적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셨죠. 어떤 분이. 네, 맞아요. 엄청, 저도 그래서 얘기하고 나서 딱 보고 있는데, 떠서 좀 놀랐었던. 근데 네. 그게 신빙성이 왜 있었냐면 네. 오후 10시 3분님은 포항 바닷가 근처에 있는 페모텔이라고만 했지 그 정확한 지역 명칭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분은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소름 끼쳤던 일이 맞아요.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바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렛츠가! 게이십니다. 기리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약간 현실 공포 같은 건데,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이에요. 근데 미리 이제 시청자분들께 양해 하나 구하자면은, 좀 얘기 들으시면서 제 행동이 답답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근데 어릴 때 겪었던 일이라서 판단이 좀 흐리고 어렸던 점 약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왜냐면 왜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냐면 크고 작고 그런 일들로 이제 꼬투리를 잡는 분들이 계신데요. 굳이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듣는 분들이 좀 그거를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자, 네, 그럼 바로 한번 양해 들어볼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아직도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던 일인데, 제가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 이 일이 있었을 당시는 여름이 이제 막 끝난, 낮엔 좀 더운데 밤에는 좀 쌀쌀한 딱 그런 날씨였어요. 한 9월쯤이었습니다. 네, 저는 엄청 넓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는데 같은 단지에 친한 친구가 2명 정도가 살았어요. 그 중에 근데 한 친구는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았는데 층만 다르고 층수는 한 10층 정도 차이 났고요. 그 친구와는 학교를 마치거나 학원을 마치고 자주 만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편의점도 가고 저희 동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얘기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엄청 자주 만나고 친했던 친구인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마치면 집에 가고 같은 아파트 친구들도 만나서 놀고 그런 일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녀오면 어머니와 동생 있었고 아버지는 몇 시간 좀 더 있다가 오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학원까지 마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와 동생은 거실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집에 돌아오시기까지는 시간이 꽤 있었어요. 저도 씻고 뭐 정리도 좀 하고 간식도 좀 먹고 거실에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면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학원 다니는 거 대신에 과외를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가족끼리. 그래서 과외 선생님 한 분이 상담을 하러 오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하고 거실에 계속 있었고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께서도 집으로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오시고 다 같이 집에서 저녁을 다 먹은 뒤에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딱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방문하시기로 하셨던 과외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들었는데 과외 선생님께서는 진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를 보고는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식탁에서 부모님 그리고 건너편에는 저와 과외 선생님이 나란히 앉아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선생님께서는 가져오신 서류 가방에서 서류들을 식탁에 쫙 펼치시면서 설명을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스파르타 형식의 교육 방식이었거든요. 오호. 좀 강압적이고 네. 억압적인 내용?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걸 말씀하실 때도 억압적이셨어요, 약간.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나게 교육을 시킬 욕심이 있거나 그런 부모님이 아니셨는데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학원 대신에 과외 받으려고 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시간, 적당한 보충 교육 정도만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네. 들었어요. 과외 선생님께.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격앙된 말투로 좀 변하시더니 그거 좀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애가 성적이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부모님.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이게 맞나? 이러고 있었는데 상위권에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제 교육 방식대로 해야 갈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듣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때 딱 처음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시면 저희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생각을 좀 더 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자 그 선생님께서는 얼굴도 막 빨개지시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과 그러니까 위화감 조성 같은 식탁도 막 둥둥 치시고 무슨 분위기의 말투로 계속 그 똑같은 얘기를 제안하시는 거예요. 외모는 안경을 끼셨고 예. 스포츠 바지였고 체격은 진짜 약간 운동하신 것 듯한 정도로 건장하셨어요. 덩치가 크셨구나. 네, 근데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으셨고 약간 눈이 쭉 찢어진 상태로 말 그대로 그냥 좀 무섭게 생기신 분이셨어요. 과외 선생님이라고는 볼 수 없을 비주얼? 딱 그런 비주얼이셨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참으시다가 그만 나가달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이번엔 저를 쳐다보면서 엄청 큰 목소리로 흥분하셔서 계속 그 자신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예. 저는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부모님도 같이 계시는데도 무섭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막 가만히 이렇게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좀 강력하게 나오시는 거예요. 나가시라고요 하면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세요 이렇게 막 하는데 결국에는 그 선생님께서 뭐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결국엔 나가셨는데 나가시기 전에 저만 엄청 살기 가득한 표정으로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저를 노려보시는 거예요. 뭐야? 저는 너무 무서워서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그 선생님께서는 결국 저희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는 나가시자마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뭐 우리가 교육 방식을 처음부터 무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싸우자는 분위기도 전혀 아니었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이 일이. 좀 선을 넘었구나. 많이 엄청 심하게 넘으셨어요. 네네. 그분이. 이 일이 있고 이틀 정도 뒤에 저는 또 결국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동생만 있었는데 그날 거실에서 같이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예. 대낮이었어서 택배인가 하고 인터폰 쪽으로 딱 걸어갔습니다. 인터폰을 보시면 초인종을 누른 사람의 얼굴이 카메라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약간 화면처럼. 인터폰 화면 안에는 검은 모자, 흰 마스크, 이 당시에는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그리고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모자를 진짜 푹 눌러 써가지고 얼굴이 아예 안 보였고 저는 뭐 한 9월이고 이런데 저렇게 덥게 입었네 하면서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터폰 안에 사람은 대답도 없고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하는 거예요. 미동도 하나도 없고. 저는 동생을 불러서 누군지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동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은 부모님께 전화를 해보자고 했고 그 말과 동시에 인터폰에 그 사람은 사라졌어요. 제가 우와. 고개를 잠시 돌려서 동생과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예.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일 있고 또 다음 날에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친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를 학원 마치고 집 앞 놀이터에서 저는 만났어요. 얘기도 하고 놀 겸. 근데 제가 이 일이 있었던 이 시기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네마다 벨튀 같은 게 유행을 했거든요. 아, 어린애들이. 네네, 어린애들이 저희 또래 뭐 중학생 이런 애들이. 그래서 저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왜냐면 그 화면에 비쳤던 사람이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가 장난친 거지 이렇게 딱 말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장난치면서 여러 번 더 물어봤고 근데 그 친구가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은 그냥 내가 그랬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더 얘기하면 친구가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마무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니까 집에 엄마와 동생이 있었는데 저는 뭐 씻고 제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쪽으로 곧장 다가갔는데 순간 몸에 소름이 좀 돋았어요. 어제와 똑같은 복장을 한 검은 모자, 검은 패딩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누구세요? 라고 했고 그 사람은 아무 대답 없이 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갈 때까지 앞에 가만히 서서 그 사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뭐지? 이러고 방으로 그냥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있는데 몇 분 뒤에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폰 앞으로 가보니까 또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저는 슬슬 화도 나고 집에 동생이랑 엄마도 있는데 짜증도 좀 나고 해서 아니 누구신데요? 왜 자꾸 벨 누르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답이 없었고 그렇게 그냥 또 서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방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엄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도 찾아왔는 사람인데 똑같은 복장을 한 사람이 계속 벨을 누르고 도망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는 애들 장난치는 거 아니냐, 너 친구 아니냐, 같은 동에 사는. 그래서 저는 뭐지? 아닌가고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그날은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바로 다음날, 이렇게 3일 연속인데 바로 다음날 학원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동생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샤워도 하고 혼자 과자도 까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좀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제가 집에 아무도 없는 걸 그때는 좋아했어서 혼자 좋다 이러고 있는데 또 벨이 울리는 거예요. 저는 인터폰을 확인하고 또 똑같은 사람인 걸 확인하고 3일 연속째. 제가 지금은 후회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그랬으면 안 됐는데 어린 나이에 판단도 흐리고 화가 너무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서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 친구 같기도 해서 아무리 봐도 바로 그냥 인터폰 확인하자마자 바로 집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여기서 이제 아파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드리자면 저희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3개였고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건너편에 비상계단 입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상계단이 있고 집이 총 층마다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들어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코너를 돌아서 비상계단 입구로 가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나가자마자 그 사람은 진짜 미친 듯이 비상계단 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가는구나. 네, 그래서 그 뒤를 제대로 제가 못 봤어요. 예. 근데 인터폰으로 똑같은 사람인 걸 확인했으니까 저도 따라 내려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폐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따라 내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의 달리기보다 훨씬 빨라서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제가 좀 뒤처지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따라 내려갔습니다. 저희 집은 24층이라서 그때 당시에 계단 수가 꽤 되었었는데 한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우뚝 서는 거예요. 진짜 우뚝. 그래서 발소리도 딱 끊기고 해서 저도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멈췄어요. 네? 근데 그러고 그냥 눈치 게임인지 뭔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둘 다. 저는 같은 동에 사는 친구 이름을 불러봤어요. 너 누구 맞지? 누구 맞지? 이렇게 말했는데 대답이 없다가 휴대폰에 영어 단어를 치면 발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소리로 No 라고 들리는 거예요. 계단에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No 하는 소리가 딱 들리는데 확실하게 저 어린 나이고 뭐 약간 그런데도 너무 무서워서 뭐지? 여기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쪽으로 뛰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막 쾅쾅쾅쾅 거리면서 뛰어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막 거의 울부짖으면서 소리 지르면서 저희 집으로 다시 계속 뛰어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격차도 좁혀오고 너무 무서운데
진짜 그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뛰었어요. 예. 그래서 결국 24층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비상계단 입구로 딱 들어가서 24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는데 따라오는 걸 툭 멈추시는 거예요. 네. 비상계단 입구에서 그 사람의 캡모자 앞부분만 살짝 나왔고 저는 그걸 확인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데 그냥 휙 돌아서 가더라고요. 예. 저희 집 문 앞쪽으로 딱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막 손 떨면서 비밀번호 띠띠 치는데 아직 안 갔으면 어떡하지? 이래서 일부러 막 한 번 틀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쳐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와, 미쳤다, 이것도. 예. 네, 네, 그거 굉장히 트라우마로 남았던 일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가족에게 전화를 딱 돌렸어요,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너무 무섭다. 지금도 밖에 있을 것만 같다. 네.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라. 어차피 접수 같은 게 안 될 수도 있고 일단 신고하지 말고 경비실에 한번 전화를 해봐라. 네. 라고 하셔서 경비실에 제가 바로 알렸어요, 곧장. 근데 경비 할아버지께서는 바로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네, 이러더니 제가 잠시만요, 바로 전화 드릴게요 하시는 거예요. 이제 CCTV를 보신 것 같아요. 다시 전화 와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타서 24층까지 오고 그런 게 다 찍힌 거예요.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손에 장갑까지 끼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부모님께서는 집으로 오셔서 경비실에 또 전화해서 신경 좀 많이 써달라. 저한테도 너무 놀랐겠다, 진짜. 네. 혼자 있었는데 진짜 위험했다. 또 혼나기도 했고 왜 나갔냐. 그걸 나가면 어떡하냐. 혼나기도 했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그날 마무리되고 그 바로 다음날 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한테 얘기해주면서 제가 약간 이것도 이랬으면 안 됐는데 화를 살짝 냈어요. 너 진짜 너면 지금 말해라. 안 그러면 나 진짜 화날 것 같다. 장난이 지나치는 거 아니냐. 가족 있을 때도 벨트하고 너무 무서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저번에도 아니라고 했지 않냐. 난 진짜 아니다. 내가 뭐하러 그러냐. 너네 부모님이랑 너 나랑 너 아는데 그거 해도 한 번이지 어떻게 3일 연속으로 내가 그러겠냐. 예. 그래서 진짜 그 친구는 아니다 하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과외 선생님. 그러니까 진짜 어른이고 예. 설마 그러겠냐 싶지만 지금 나이가 제가 들고 나서 생각해도 뭔가 진짜 그 사람일 것만 같거든요. 네. 그 눈빛이 진짜 널 내가 조만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눈빛이었거든요, 마지막에. 예. 두고 봐라. 나가실 때, 쫓겨나가실 때. 그리고 벨 눌렀을 때 인터폰도 계속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뭔가 그 모자로 원래 머리 긴 사람들은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 컷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없었고 키도 좀 뭔가 별로 안 컸고 근데 체격은 또 있었고 패딩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 달리기 제 또래였으면 솔직히 그렇게 차이는 안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과외 선생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래서 부모님께도 과외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게 끝이 나버리네요. 아직도 모릅니다. 네, 아직도 누군지 모르고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친구도 계속 의심이 갔었던 이유가 유행이었고 그때.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그 용의자를 2명 생각했냐면은 2명과의 저의 관계를 왜 말씀드렸냐면 그 큰 아파트 단지에 하필 그 동에 하필 24층 이거는 저희 집을 아는 사람들이 벨티를 한다라는 걸로만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2명을 계속 제가 의심을 했지만 결국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네. 생각해보면 그 층을 나눠가지고 야 너 누구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no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 어플을 이용해서. 네.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키지 않으려고 한 수법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No, 네, 맞아. 뭐야? 제가 들었어요. 뭐지? 제가. 깜짝. no, 이런 네, 식으로. 네.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무슨 저는 공포영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당시에는. 미안해요 오열씨 사부님. 왜냐면 지금 네. 그러니까 들리니까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 네. 정도로 깜짝 놀랐. 네.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갑자기 놀라가지고. 이런 소리인 거죠? 네, 딱 저 소리였고. 근데 그게 아파트 기상계단이어서 막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예. 제가 딱 서가지고 서 있다가
너 누구 맞지? 누구지? 이렇게 딱 했는데 바로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좀 있다가 갑자기 너 이렇게 하길래 와 뭐지 이게? 이래서 그냥 무섭기도 하지만 솔직히 좀 얼탔거든요. 멍 쪄가지고 뭐 하자는 거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 올라오길래 저쪽으로 네 진짜 그렇죠.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이 제가 이걸 트니까 갑자기 돌비 아니냐고 범인이 아 그렇게 몰아가시면요 접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소름 끼치는 뭔가 결말은 없지만 정말 소름 끼쳤던 이야기였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얘기는 제가 겪은 얘기는 아니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얘기인데 네. 저도 이 얘기를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친구가 엄청 어린 초등학교 때 겪었던 일인데 계절은 여름이었습니다. 매우 더운. 친구가 집에 다른 가족분들도 사시는데 얘기를 많이 들려주셨었대요. 할아버지께서 과거에 겪었던 일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제 친구는 또 그런 얘기를 듣는 걸 좋아했대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날도 이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무서운 얘기 해줘 이래서 무슨 얘기를 듣다가 스르륵 잠에 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한 팔로 팔베개를 해주신 상태로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면 제 친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면 안방의 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였고 친구와 할아버지 뒤로는 베란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더워서 방문과 베란다 창문을 싹 다 열어놓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친구가 눈이 딱 떠지더래요. 예? 그냥 눈이 딱. 근데 할아버지 팔베개 상태도 그대로고 아무런 이상은 없는 것 같은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 친구는 어려서 가위 이런 것도 모르니까 당황해서 끙끙거리고 있었대요. 그냥 그 등 뒤로 서늘한 바람 같은 게 슥 불더니 순간적으로 갑자기 오싹한 기운이 팍 들더래요. 예. 털이 다 설 정도로. 눈을 뜬 채로 움직일 수는 없는 상태에서 앞에 보이는 열려있는 문을 똘망똘망 쳐다보고 있는데 그 문 밖으로는 주방과 식탁 그리고 냉장고의 앞면만 딱 보였어요. 그 안방 벽에 가려져서 냉장고의 앞면만 딱 비스듬하게 보였는데 냉장고에 왜 가정집에 자석으로 붙어있는 쿠폰, 메모지, 중국집, 치킨집 같은 메뉴판들이 막 붙어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한 번에 뚝 떨어지더래요. 그냥 갑자기. 그 자석으로 붙어있던 게 그냥 갑자기 다 떨어지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더래요. 마치 휴대폰 진동 소리는 아닌데 이게 무슨 밖에 하늘에서 뭔가 엄청난 큰 뭔가가 와서 그게 진동하는 소리처럼 들렸대요. 그 소리가. 그 소리와 함께 주방 쪽에서 퉁퉁 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쿵퉁퉁 하다가 쿵쿵 하기도 하는 그런 소리가 연속적으로 들리더니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 순간 할아버지께서 팔베개를 하지 않는 다른 손으로 진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친구의 눈을 슥 감겨주시더래요. 예. 마치 다 안다는 듯이 그냥 슥 감겨주시더래요. 친구는 눈을 감은 채로 웅거리는 소리랑 여러 가지 기괴한 소리 퉁퉁쿵 하는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를 듣다가 잠에 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일어났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그냥 거실에 계셨고 친구가 눈을 뜨자마자 부엌으로 갔대요. 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에 그 떨어졌으니까 부엌에 가서 확인해봐야겠다 하고 딱 갔는데 붙여져 있더래요. 오.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어제 내가 새벽에 봤는 건데 냉장고에 붙어있던 이 자석들이 다 떨어졌다 한 번에. 근데 여기 지금 붙어있네 할까? 할아버지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TV만 보시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그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서 할아버지 어제 내가 그렇게 봤다니까? 진짜 갑자기 뚝 떨어졌다니까? 그리고 무슨 이상한 소리 들리고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냥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근데 친구가 그때 어린 나이에 봐버렸대요. 할아버지가 떨고 계시더래요. 예. 몸을 좀 부들부들 떨고 계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 일이 있고 먼 훗날에 성인이 돼서 원래 형제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좀 많이 싸우잖아요. 네. 소통이 별로 없었다가 성인 돼서
형이랑 차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제 친구가 형에게 얘기를 꺼냈다고 했습니다. 네. 아, 근데 형, 내가 초등학생 때 겪었던 일인데, 그 왜 우리 옛날에 살던 집에, 그 집에 내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눈이 탁 떠지더라고. 근데 갑자기 냉장고에 붙어있던 메뉴판들이 갑자기 다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형이 예. 진짜 화들짝 놀라더래요. 그러더니 말을 더듬거리시면서 얘기를 시작하셨대요. 나 거실에서 잔 날 아니야. 막 이렇게 막 흥분한 상태로 얘기하시는데, 맞다. 그 나랑 할아버지랑 안방에 둘이 자고. 그러니까 그래, 네 안방에서 할아버지랑 둘이 자고 나 거실에 잤을 때 맞아 했는데, 와, 이랬으니 왜 형 왜 이랬는데, 형님도 이제 어리실 때 거실에서 잔 날이었는데, 그날이 여름에 새벽에 깨서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향했는데, 거실에 일어나서 주방으로 향하면은 향하기 전에 살짝 복도식으로 길이 좀 있었어요. 주방으로 향하고 있는데 긴 머리의 여자 형체가, 귀신이죠 이제, 냉장고 옆면, 앞면은 제 친구 같아서밖에 안 보였고 옆면 앞에 서서 머리를 쿵쿵 박고 있더래요. 그냥. 냉장고에다가?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날이었던 거죠. 예. 퉁퉁 계속 한참을 박더래요. 그냥. 그때 동시에 갑자기 베란다 쪽에서 웅 들리더래요. 예. 형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감이 눌린 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을 때였는데 네. 그냥 서 있었대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귀신인가 뭔가 하고 있는데, 귀신이 머리를 박은 채로 고개만 형 쪽으로 휙 돌리더래요. 갑자기. 예. 근데 형님이 아무것도 눈도 못 감고 그냥 이렇게 뚝 보고 있는데, 호랑이를 만나면은 사람이 막 얼어붙잖아요. 네. 산에서 막 호랑이나 멧돼지 만나거나 하면 딱 그 느낌이었대요. 그냥 만나본 건 아니지만. 근데 귀신이 사람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귀신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은 검은 자와 흰 자가 다 있었고, 귀신이 그냥 이거 뭔가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하는 우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래요. 네. 한쪽 눈도 마치 사람의 눈빛, 검은 자와 흰 자가 다 있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눈도 못 감고 그 귀신의 눈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귀신이 갑자기 머리를 냉장고에서 툭 떼더래요. 근데 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툭툭 걸어가다가 안방문이 열려있었잖아요. 안방을 툭 보더래요. 네. 보더니 한참을 거기 서 있다가 그냥 화장실로 휙 들어가 버리더래요. 심지어 문도 닫더래요. 문도 쿵 닫는 건 아닌데 스르륵 문을 닫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 버리더래요. 형은 몇 분 정도 더 서 있다가 그냥 물이고 뭐고 다 모르겠고, 근데 거실에서도 못 잔다. 바로 거실 앞에 있는 원래 형 방, 네. 형 방으로 들어가셔서 문을 잠그고 한참 무서워하다가 잠에 들었대요. 네. 형님도 바로 일어나자마자 똑같이 할아버지께 여쭤봤대요. 할아버지께 여쭤봤는데 할아버지께서 형한테는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이사를 가야 될 것 같다. 원래 한 번도 이 집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제 뭔가 온 것 같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만 그냥 반복하시더래요. 떠시면서. 그래서 형은 근데 할아버지 귀신이 아닌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날 따라다니는 것 같다. 딱 이러시더래요. 그냥. 원체 어린애처럼 무서워하시길래 막 귀신 모습도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더 떨시면서 맞다 걔 맞다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냥. 예. 네, 얘기는 마무리가 됐는데 좀 와, 무섭게 무섭다. 들었던 얘기였어서 제가 이렇게 사연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친구의 네. 그 친구분이 그 할아버지분의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놓은 상태인가요? 들어놓은 상태로 그 일을 겪은 겁니다. 아. 근데 그 친구는 그게 그 귀신인지를 몰랐대요. 야, 이거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네. 그 왜 따라다니는 건지. 저도 그거까지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아니 냉장고에 머리를 계속 박고 있었다는 걸 상상을 해보니까 그 밤에 그쵸. 머리를 계속 그냥 네. 오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그 네. 벨티 그것도 no 네. 이렇게 한 것도 아 노우는 진짜 와 신박하긴 하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신박하기로 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사이코패스 분들이 하실 법한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가외 선생님의 뭐 그런 철학은 알겠어요. 근데 거의 뭐 싸우자는 식으로 이렇게 선 넘는 거잖아요. 그걸 엄청 계속 선 넘었죠. 강요하면서
네. 굳이 그럴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저 생각도 똑같은 게 전혀 그러실 필요도 없었는데 저희가 바로 부정을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도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얘기 들어주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본인이 혼자서 갑자기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얘기하다가 엄청 격양되고 무시받는 걸 싫어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부정을 했으니까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저를 뭐라 했어요. 부모님이랑 저를. 애 이렇게 놔둘 거냐? 이렇게 그냥 있다가 나중에 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다. 먼저 이렇게 무시했네. 네. 아니 말이라는 게 예시 산부님이 공부를 못했다고 쳐도 네. 돌려가가지고 쭉 이렇게 하면 돌려서 이제 딱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걸 직설적으로 자기는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 듣는 거는 싫어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엄청 좀 그랬죠. 그리고 이 일인 진짜 아파트 단지 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어쨌든 사는 그런 건물, 사람들이 사는 건물, 여러 명이 사는? 제가 그래서 약간 이런 건물, 그런 장소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럴 수 밤늦게 집에 있겠네요. 들어오면은 좀 무서운데? 이러면서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되고. 비상계단도 무섭고. 비상계단은 그 이후로 제가 진짜 안 갔던 것 같아요. 진짜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근데 워낙 또 말씀을 잘 하시다 보니까 거기도 빠져들어가지고 또 그렇게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 지나가는지 또 모르고. 진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돌비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10시 산부님께서 이야기 두 가지 들려주셨지만 두 가지 다 소름 끼치게 여러분들이 몰입을 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떨린다고 하시는데 전혀 안 떠시면서 얘기하시면서 떤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걱정입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하고요. 항상 사람 조심, 귀신 조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호인 아빠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바로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섬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키워드는 항아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요즘 만신할머니 이야기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많으시죠? 이제 지겨울 때 안 되셨나요? 근데 지겨울 때 된 것 같은데. 만신할머니 이야기가 뭔가 전래동화에서 플러스 현대판이 좀 섞여가지고 그게 또 재미가 있어요. 아주. 아, 그런가요? 네, 오늘 그러면 해주실 이야기가 한 섬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거 그냥 바로 가시죠. 렛츠가 길이 하시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이리.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항아리에 봉인된 귀신 이야기인데, 이게 질문이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혹시 일 처리하시면서 조금 슬픈 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되게 막 항아리에 봉인 이러니까 막 원기 쪽으로 가잖아요. 예. 근데 할머니는 되게 이거 일 처리하시면서 안타까우셨대요. 네네. 그래서 그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하루는 동네 분들하고 직접 농사 지은 콩으로 이제 두부를 만드셔가지고 김치랑 이렇게 해서 막걸리랑 해서 정자에서, 마을 정자에서 미나트를 치고 계셨대요. 오. 미나투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골 어르신들이 하는 거 있어요. 화투 가지고 하는 거. 미나투를 이렇게 치고 계셨는데 갑자기 귀로 이제 신령님이 목소리로 탁 들려주시더래요. 네. 저런 요상한 놈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기어 들어오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바로 할머니 집에 있는 할머니가 데리고 온 귀신들이 막 발광을 하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할머니가 동네 분들한테 아이고 내 잠깐 집에 잠깐 다녀옴세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혼을 내셨대요. 야 이놈들아 조용히 하라고. 동네 사람들 다 놀래겠다. 뭔 일인데요? 난리 법석이고 하고 조용히 시키시고 이제 정자로 다시 오셨는데 예. 정자 입구 앞에 저 멀리서 보니까 오토바이 한 대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누가 왔나 하고 이제 정자로 가보시니까 30대 초반에 어떤 여자분이 막 쌩글쌩글 웃으면서 막 동네 분들한테 떡을 막 나눠주더래요. 예. 떡을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그 할머니가 이제 지나가시면서 이제 그림자를 봤는데 그 떡 나눠주는 여자 그림자에 줄 같은 게 이렇게 감겨 있대요, 목에. 처음에 할머니는 전깃줄인 줄 아셨대요. 그 햇빛 비쳐가지고 그림자로.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 여자가 할머니한테 웃으면서 이제 쌩글쌩글 웃으면서 아이고 저는 옆마을에 이사 온 뭐 무슨 선녀입니다 이러면서 딱 주더래요. 예. 떡을 주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떡은 안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뺨을 올리셨대요. 호통을 치면서. 예. 뺨을 그냥 확 올리셨대요. 할머니가 보니까 쌩글쌩글 웃는 게 그냥 쌩글쌩글 웃는 게 아니라 사람을 홀리려고 쌩글쌩글 웃는 거래요. 예.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사람 좋은 미소 해가지고 사람들 홀리려고. 할머니가 그게 화가 나니까 뺨을 확 올리셨대요. 뭐 하는 일인데 쌩글쌩글 쳐 웃으면서 사람들 홀리노? 미쳐도 혼자 미쳐야지. 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홀리려고 그렇게 웃고 있냐고. 여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왔냐고. 할머니가 처음 봤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을 본 게 아니라 그 여자 그림자를 먼저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쌩글쌩글 웃는 거 보니까 그게 이제 조종하나 싶어갖고 뺨을 올리신 거래요, 그냥. 뺨을 올리자마자 그 여자가 얻어맞고 그림자에서 줄이 탁 풀리더래요. 탁 풀리면서 오토바이 쪽으로 쑥 하고 가더래요. 할머니가 그 여자 보고 이 뭐하는 놈인데 제대로 된 신 받아도 제대로 이 길 가는 게 힘든 판에 저런 이상한 걸 달고 와가지고 신이라고 달고 와가지고 쌩글쌩글 웃냐고. 따라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제 여자를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할머니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더래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머니가 귀신 같냐고 따라오라고 하고 집 대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여자가 뒷걸음질을 치더래요. 할머니 집 대문에서 주춤주춤. 느낀 거지.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무서운 거지. 그것밖에 안 되면서 무슨 신을 받아갖고 이 길을 걸으려고 그랬냐고. 네가 제정신이냐고. 느끼는 거 보니까 영 기운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쩌자고 저런 걸 저따위 거를 신이라고 받아가지고 선녀라고 그러냐고. 들어와라 하고 거실로 들이신 다음에 차를 내주시면서 따뜻하게 또 말씀하셨대요. 또 방 안에 들여놓고 오시는. 그 전까지는 막 뭐라 하시다가 집안에 들이셔가지고는 착하게 또 대해주셨대요. 차 먹으라고 하고. 갖고 언제 신 받았노? 어디서 받았노? 누구한테 받았노? 이렇게 막 물어보셨대요. 그러니까 조곤조곤 대답을 하더래요. 받은 지 뭐 이제 2달밖에 안 됐고 뭐 어디서 받았습니다. 막 이러니까 그 여자분도 느끼셨나 봐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막 집에 귀신도 막 가득가득하고 통소리에 물러나기는 했는데 오토바이 안에 뭐 들었냐고 따져 물으셨대요. 그 여자분이 오토바이에 뭐 자기 신아버지한테 받아온 뭐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 보라고 하니까 그 여자분이 가서 이제 오토바이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할머니 탁자 위에 탁 올려놓더래요. 할머니가 탁자 위에 올려지자마자 그걸 확 던지셨대요. 그냥 탁자에 올라서자마자 현관 쪽으로 확 던지셨대요. 갖고 온 걸 보니까 노쇠 그릇 있잖아요. 놋그릇. 놋그릇을 가져온 거예요. 확 집어 던지시고는 여자분한테 다시 가서 주워오라고 해가지고 여자분이 이제 주워와가지고 탁자에 다시 탁 놓으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녹색 그릇 안에 뭐가 막 담겨 있더래요. 시커먼 게. 할머니가 그게 짜증나서 집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불러넣어가지고 이놈은 뭐하는 놈인데 신행세하면서 이 처자한테 붙어있냐고. 빨리 말해라 하니까 그릇 안에 있던 귀신이 막 말을 하더래요. 막 사실은 저는 떠도는 영혼인데 신대접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내려앉았다. 잘못했다 싹싹 빌더래요. 할머니가 막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무주구원의 영혼이면 도와줄 사람을 찾아가지고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왜 이승에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처자한테 붙어서 신노릇 해먹고 있냐고. 그리고 네가 사람들을 홀리려고 기운을 살살 흘리면서 기운까지 내뿜으면서 그러는 거 보니까 사람 한두 번 홀려먹은 게 아닌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노? 진짜 니놈을 여기서 진짜 저승사자한테 끌려봐야 정신 차리겠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홀려가지고 이렇게 할 놈이면 니놈도 아무것도 모르고 한 것 같진 않은데 내가 지금 당장 니놈을 저 현관 바깥으로 확 집어 던지고 싶은데 마당으로 던지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너같이 불쌍한 놈이라도 도와주려고 내가 하는데 어디서 되지도 않는 거짓말을 하냐고. 네가 사람을 한둘 속여 모은 게 아니라고 우리 신령님이 보여주시는 네가 지금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아무 죄도 없는 양 그렇게 싹싹 빌면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냐고. 이 정도 힘이면은 충분히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 갈 수 있으면서 힘없는 척, 잘못한 척 거기서 뭉개고 있으면 뭐 내가 모를 줄 아냐고. 여기까지 거짓말을 늘어놓냐고.
막 그렇게 막 호통을 치니까 이제 그제서야 막 싹싹 빌더래요. 막 잘못했다고. 그동안 떠들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이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처자한테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저승사자 불러오는 구두가 쳐가지고 귀신을 보내셨대요. 가라고. 넌 여기 남아가지고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끌려가도 뭐 할 말 없으니까 가거라 하고 들려 보내셨대요. 저승사자 불러가지고. 용서를 안 해주셨대요. 그냥 보냈대요. 그 여자분은 다시 물어보셨대요. 아니 어디서 내림을 받았는데 저런 놈을 내려앉았냐고. 저만한 무주고원을 내려준 걸 보면 보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만한 귀신 굴리려면 웬만한 힘 갖고는 안 되고 어디서 받았노? 물어보셨대요. 그 여자분이 전남 어디서 받았대. 신아버지가 계신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신아버지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도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가면 도망가는 놈들이 좀 있었대. 오기 전에. 할머니가 하기 전에 도망가는 놈들이 좀 있었대요. 기운을 느끼고. 어떻게 알고? 그래갖고 와.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할까? 옆에 있는 신령님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신령님이 혼내주라는 말씀을 안 하시고 가서 도와주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이상하다. 왜 도와주시라고 하지? 보통이면 이거 가가지고 뒤집어 엎으라고 하실 건데 그 생각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여자분을 데리고 이제 갔는데 그 여자분은 그 근처에 가가지고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 이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할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신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괜히 엄한데 가가지고 다른 무당한테 혼나고 왔다 이 얘기를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못 간다고 그랬대요. 할머니가 그래 알았다 그럼 내 혼자 들어가겠다 하고 싹 갔는데 신당 안에 싹 들어가서 신당 밖에서 보니까 기운이 아주 그냥 안 좋더래요. 그냥 보기에도. 네. 아이고 뭐 하는 놈인데 여기서 자리를 틀어잡고 앉아갖고 이러고 있나 싶어가지고 신당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당에 앉으셨대요. 마침 이제 자리를 비웠나 봐. 손님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비워왔다가 손님 왔다고 이제 누가 알려주니까 할머니가 손님이 척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 계셨대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재단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재단에 이제 항아리가 이렇게 딱 누워 있는 거예요. 할머니 보시니까 저 신을 놔두는 단지구나 하고 딱 봤는데 그 항아리가 좀 이상하더래요. 오? 보니까 항아리 겉에 되게 막 빨간색이 좀 오래되면 남는 거 있잖아요. 젓갈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글씨로 단지에 항아리에 뭐 막 글자가 막 빼곡히 써 있더래요. 빼곡히 써 있고 그 단지에서 빨간색하고 검은색 쇠사슬 같은 게 방 건너편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더래요. 네. 그 쇠사슬에도 글자가 적혀 있고 할머니가 오시니까 이거 항아리에다 누가 묶어놨구나. 기운을 보니까 그냥 일반 물감으로 한 게 아니라 벽면 주사 같은 걸로 이렇게 쓴 것 같더래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기운을 보니까 되게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여기 묶인 영혼이구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앉아 계셨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그 신아버지라는 사람이 싹 나오더래요. 싹 나오더니 한 50대쯤 돼 보였대요. 싹 네. 나오더니 탁자 뒤에 이렇게 딱 앉았는데 할머니가 보니까 그 탁자 뒤에 집안에다가 대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방 안에다가. 자기 신당 뒤에다 자기 등 뒤에다가. 그리고는 그 무당 뒤편에 되게 심상궂게 생긴 할머니 한 분이 서 있는데 팔은 하나가 없고 혀는 명치까지 쭉 내빼물고 있고 할머니가 그거 보시고 아이고야 속으로 아이고야 험하게도 죽었다 저 꼴을 해가지고 신이라고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웃기셔가지고 아이고 그래 그러고는 이제 막 그 사람이 뭐 보러 오셨냐 물어봐 할머니가 그냥 고지것대로 그냥 자손이 조금 힘들다 그래가지고 손자가 뭐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려 왔습니다 이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도와주라고 하니까 신령님들이 기운을 잠잠히 하고 계셨대요. 조용히 못 느끼는 거지. 잠잠히 하고 있으니까 그 무당이 눈을 감더니 몸을 앞뒤로 막 흔들더래요. 눈을 감고 몸을 막 앞뒤로 막 흔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그 할매는 하나밖에 안 남은 팔로 손에 방울을 쥐고 흔들더래요. 손에 방울 쥐고 그냥 전 보는 거지. 할머니가 보니까 그 방울에는 벌써 이제 귀신들이 막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방울에. 어허, 예. 그러더니 그 귀신들이 방울을 따라가지고 뒤에 있는 대나무에 탄 다음에 항아리로 옮겨가는 걸 보셨대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그 무당이 막 몸을 흔들다가 탁 멈추더니 눈을 딱 뜨고 탁자에 있는 그릇을 딱 들더니 항아리에 가서 쌀을 이렇게 퍼더래요. 쌀을 딱 퍼고 오더니 쌀을 탁자에 탁 내려놓고 쌀을 딱 집어갖고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딱 씹더래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 앞으로 환상이 탁 스쳐 지나갔는데 그 무당 뒤에 있으면서 중얼중얼대던 그 할머니가 항아리로 가서 뭘 막 토하더래요. 예. 꽥꽥 하고. 그 할머니가 그 광경을 딱 보고 나서 쌀을 딱 봤는데
쌀이 아니라 그 안에 무당벌레가 막 우글우글거리더래요. 무당벌레 막 우글거리는데 그거를 입에 넣어가지고 막 씹더니 쌀을 탁자 위에 이렇게 탁 눌러놓더래요. 그리고는 할머니한테 점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할매요, 뭐 하시는 분인데 귀신을 이렇게 많이 달고 오셨냐고. 할매 뒤에 귀신이 너무 많아.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내가. 그렇게 살면 그거 다 자손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빨리 달래줘야지. 그 무슨 일을 하는데 귀신을 그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나랑 우리 용왕 할매 만난 걸 다행으로 아세요.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용하네 용해. 뭐 이렇게 점괘를 탁 내뱉더래요. 할머니 네. 속으로. 영 못 보는 귀신은 아닌데 할머니 신령한테 이제 엉켜있는 영혼들을 본 거니까 안자리에서 쌀그릇 담긴 그릇을 이렇게 다 많이 보면서 있다가 그냥 본인도 모르게 쌀그릇을 딱 집어들고는 그 뒤에 있는 무당한테 던지셨대요. 예. 그 무당 할매한테 확 집어 던지셨대요. 호통을 치셨대요. 그리고 뭐 하는 놈이길래 이런 걸로 사람들을 홀려먹냐고. 내 딱 보니까 항아리에 갇혀가지고 운 좋게 풀려나서 사람들을 홀려먹으면서 신노릇 하는 것 같은데 대접을 받았으면 제대로 신노릇을 하든가. 온갖 귀신들 다 끌고 와가지고 신내림이니 뭐니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내 놈이 토해놓은 귀신들을 붙여놓으면 세상 아무도 모를 줄 알았냐고. 딱하다 딱해.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면은 아직도 혀를 내빼물고 방울을 흔들어대면서 신처럼 행세를 하노.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런 항아리에 갇혀있냐고. 내 놈이 뭐 하는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주라고 하셨으니 내 도와주러 왔다. 그러니까 사정 한번 설명해보라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냐 말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전까지는 눈을 감고 있었대요. 그 무당 할매가 혀를 쭉 내빼먹고 갑자기 눈을 탁 뜨더니 할머니를 한번 탁 쳐다보고 노래 보다가 항아리 속으로 쑥 들어가더래요. 근데 할머니가 딱 노래 보는데 그 눈빛을 딱 보는 순간에 할머니가 안타깝다는 마음이 탁 드셨대요. 되게 괘씸한 놈인데 안타깝다는 마음이 먼저 드셨대요. 딱 꽂히셨대요. 네. 뭔가. 그리고는 그 남자의 눈에 이제 생기가 돌고 정신을 좀 차리더니 어리둥절한 눈으로 자기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입은 옷이랑 신당이랑 보고 여기가 어디냐고 막. 내가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더래요. 할머니가 그 남자한테 아이고 하늘이 도왔다. 저런 미친 게 붙어있는데 그래도 이놈 먹지는 못했나 보다. 아마 다 먹었으면 넌 항아리 깨부시고 완전히 틀어앉았을 텐데 운 좋은 줄 알라고. 그리고 남자한테 물으셨대요. 마지막으로 네가 기억나는 게 뭐고 하니까 자기가 기억나는 건 한 1년 전쯤의 기억이래. 오늘 날짜가 며칠이냐 물어봐. 할머니가 몇 년도 며칠이다 하니까 자기가 1년 동안 기억이 없었대. 마지막으로 난 기억을 설명해보라니까 이분이 낚시에 너무 미쳤던 거야. 낚시에 너무 미치니까 이제 부인이 못 참으니까 이혼을 한 거야. 그리고 혼자 있으니까 마음 둘 것도 없고 하니까 낚시에 더 집착을 한 거야. 주말에 맞춰가지고 무인도에 낚시를 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말 낚시에 미친 사람들 조언 듣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다음에 서해에 있는 무인도를 정하고는 필요한 식수하고 텐트하고 음식 준비해가지고 한평에 있는 항구에서 출항해서 낚시를 떠났대요. 원래는 사람이 살던 섬인데 지금은 없고 군데군데 낡은 집도 있는 그런 섬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채비를 하고 낚시를 하는데 뭐 아무 문제도 없었대요. 첫째 날도 그렇고 둘째 날도 그렇고. 근데 이틀째 날 이제 오후 늦게부터 바람이 너무 불더래요. 텐트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낚시 장비를 정리해서 내려와서 사람이 안 살고 있는 마을에 집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찝찝하고, 그래서 바람이라도 피하려고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너무 무료하니까 가져온 책을 읽으면서 계셨는데 밤에 한 좀 늦어가지고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네. 사람이 찾는 소리가. 그걸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게 이제 다른 분이 거기 이미 와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하고 다른 포인트에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람이 너무 부니까 마을에서 이제 잠이라도 자려고 내려왔는데 마침 불빛이 보여가지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낚시꾼이니까 서로 이제 조항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낚시를 좋아하시면은 어디 섬에 한번 가보라고. 거 진짜 조항이 좋다 거기가.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그분은 낚시를 며칠 더 하신다고 하시고는 포인트로 떠나시고, 그 이분이 선장님이 오셔가지고 태워서 배를 타고 나가다가 물어보셨대요. 선장님 혹시 이런 섬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냐 하니까 그 선장님이
아니 아무리 낚시에 미쳐도 그렇지 그 섬이 어떤 섬인 줄 아냐고. 그 섬은 옛날에 당산 할매하고 당산 할배한테 제사 지내던 섬이라고. 세월이 흘러갖고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래도 아직도 사람들이 신성시 하는데 거기를 가서 낚시를 한다니까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안 알려주더래요. 만류를 하더래요. 예. 이분은 이제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손길이 더 안 닿았다 그러니까 그 육지로 올라와서는 서울로 안 올라가고 남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낚싯배들 전부 다 수소문을 모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어떤 분이 안다 내가 데려다 줄 수 있다 하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돈을 얼마 주면 되겠나 하니까 이제 그냥 뭐 계약금 쪽으로 얼마 주면 내가 필요한 물건도 사놓고 그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돈을 드리고 이제 약속을 잡고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그리고 가기 전날 제가 내일 새벽 일찍 가니까 그때 뵙시다 하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가기 전날 선장님 마지막 통보하고 도착 짐을 내렸는데 선장님이 텐트를 빼라고 그랬대요. 짐에서. 이 뭐하러 이렇게 불필요하게 무거운 걸 들고 가시냐고. 빼고 가시라고. 굳이 텐트를 가지고 갈 필요도 없는 곳이라고. 혹시나 날씨가 안 좋으면 그 섬에는 예전부터 제사 지내기 전에 부정을 씻기 위해서 지어놓은 작은 집 같은 게 있대요. 제사를 지내기 전에 이제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아예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도 못 만나게 하고 그 섬에다 격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거기서 깨끗하게 부정을 씻으라고. 부정한 음식 같은 거 비린 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거기다가 이게 딱 내려놓는데요.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은 제사를 안 지내다 보니까 하당제를 지내던 곳이었는데 하당제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은 뱃사람들이 긴급하게 날씨가 안 좋으면 잠깐 머물렀다 가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관리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가시면 된다. 내가 침낭도 준비해놨고 뭐 마실 물도 준비 다 해놓고 미리 다 그 안에다 비치를 해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은 진짜 되게 좋은 선장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되게 친절하다. 그래서 이제 그 섬을 입도를 하셨대요. 선장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배 댈 수 있는 곳에 조금 얼마 안 떨어진데 육지에 작은 집이 하나 있고 선장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셨대요. 아무리 여름이지만 바다 날씨는 알 수가 없으니까 추우면 여기 오셔가지고 장작으로 불을 떼면서 지내시면 된다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들려가지고 확인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즐거운 낚시 하라고 하고 이제 포인트를 알려주시고 떠나셨대요. 그 섬에 남은 남자분 기분 너무 좋았대요. 그분은 무당은 혼자만의 세상에 있는 느낌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를 하러 가셨대요. 밤새 고기를 낚고 고기가 안 나온 시간대 되면 이제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했는데 한 3일째 되는 날 오후에 갯바위에 올라가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너무 안 잡히더래요. 그날따라. 그래서 옮겨야겠다 생각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셨대요. 그 이동을 하시는 도중에 이제 군데군데 이제 지프로 뭐를 막 덮어놓은 것 같은 게 몇 곳이 보였대요. 그리고는 이제 지나는 길 허리 높이 정도에 다 허물어져가는 시멘트로 만든 데가 보였는데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하셔가지고는 낚시를 하셨는데 이제 날이 어두고두해지고 아무리 여름이지만 바닷바람이 차니까 가벼운 옷이라도 껴입으려고 이제 낚시를 그만두시고 가벼운 옷을 껴입는데 어디선가 딸랑딸랑거리는 방울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는 이제 자기가 챙겨온 낚시용품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아셨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숲속에서 나는 소리 같아가지고 나는 쪽으로 가는 것까지가 그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였대요.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지금 여기다. 그러니까 할머니 아이고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만은. 그나저나 아무리 낚시에 미쳤다고 해도 그 무인도까지 찾아와서 왜 낚시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여튼 저 항아리에 들어있는 할망구가 자네를 홀린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자네 정신을 빼놓기는 했는데 왜 못 잡아먹는지는 모르겠다고. 이 정도로 휘두를 정도면 보통 연관은 아닌데 어쩌다가 저 흉한 몽골로 사람들한테 점사 보고 신내림해주고 신행세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일단은 신당 안에 있는 그 대나무하고 재단에 놓인 물건들을 자네 손으로 싹 다 정리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리고 자네가 갔던 섬에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고 선장님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태울 수 있는 건 다 태우고 부실 수 있는 건 다 부시고 그 항아리를 그 남자분한테 지어주셨대요. 자네가 들고 온 거니까 자네가 끝을 내는 게 순리라고. 들고 가자 하시고는 그 선장님을 찾아갔대. 연락해가지고 선장님을 찾아가지고 할머니가 그 섬으로 좀 데려다 달라 하니까 그 선장님 할머니를 보자마자 군말 없이 그 할머니를 섬으로 데려다 주셨대요. 할머니가 섬에 도착하자마자 그 항아리를 그 섬에 있는 집에 일단 들이시고는
바다를 보고 절을 하셨대요. 큰 절을 하셨대요. 큰 절을 하고 어디에 사는 누가 하늘의 뜻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러 왔습니다.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법도가 그렇대요. 바다에는 워낙에 예전부터 사고도 많고 죽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아서 없어진 곳도 있고 하지만 아직 지내는 곳도 많다. 예. 바다에 계시는 시인들이 워낙에 육지의 기운을 싫어하셔가지고 꼭 인사를 드려야 된대요. 그렇게 안 하면 탈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다에 인사를 드리시고는 선장님한테 물어보셨대요. 이 섬에서 원래 제사를 지내는 데가 어디인 줄 아시느냐 하니까 그분은 잘 모르겠다고, 저기 보이는 산 어디라고 어른들이 말하기는 했는데 저는 잘 모르겠다고, 저는 제사가 폐지된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럼 선장님 가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면은 근처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선장님 잘 보살펴 줄 거라고, 고기도 많이 잡히게 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건네셨대. 건네시고는 이제 두 분한테는 아이고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혼자 이제 그 집을 들어가지고 항아리에 묶여있는 영가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내 육지에서 네 놈을 그렇게 박살 낼 수도 있었는데 당신의 애가 타는 마음이 전해져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무슨 사정인 줄 알아야 내가 해결을 해주지. 그렇게 항아리 속에서 계속해서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나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라고, 풀어놓으라고. 나야 당신같이 불쌍한 영혼들을 도와주는 게 내가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준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냐. 얘기해보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묶여있는 영혼이 또 항아리에서 나와가지고 그 흉측한 몰골로 나오더래요. 할머니도 화가 나신 거예요. 호통을 치셨대요. 내가 니놈 억울한 이야기 들어주려고 한 거지 니 흉측한 몰골 보려고 불러낸 줄 아냐고. 바른 정신으로 얘기를 해도 들어줄 판에 그렇게 원한 가득한 몰골로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고.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치셨대요. 그제서야 이제 내뿌렸던 혀를 집어넣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사정을 설명을 하더래요. 원래는 자기는 어느 섬에 무당이었대요. 사람들한테 빌어주고 당산 할배 할매한테도 치성도 드렸는데 어쩌다가 이제 바다로 뱃일 나갔던 아들이 사고로 죽은 거예요. 처음에는 아들의 운명이 거기까지구나 하고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이 섬에서 초분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대요.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초분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인식 가무동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신이 땅에서 부패하고 썩으면 안 좋은 균이 묻힌다 그래가지고 바닷가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를 지낸대요. 자연적으로 이제 시신이 썩고 난 다음에 뼈만 이제 수습해가지고 이장을 하는 게 전통이래. 보통. 그게 초분이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게 다 장사 지냈다. 험하게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런 식으로 장사를 치렀다. 그게 초분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짜 무덤이라고 보면 된다. 뭐 길게는 뭐 2년 3년 돼서 썩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빠르면 1년 안에 썩는 분들도 계시다. 그러면은 시신을 이제 다 수습해가지고 다시 이제 좋은 곳으로 이장해드린다. 그게 초분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했는데 이제 초분이 끝나고 나서 시신을 이제 수습해가지고 유해를 수습해서 다른 섬에 그분 무당 할머니 고향에다가 묻어주려고 이제 유해를 갖고 온 도중에 배가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배가 확 뒤집어졌는데 배에 탄 사람들은 살았는데 아들 유해는 못 건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시성 들이던 당산 할배하고 할매한테 막 얘기를 하고 혼 건질 수 있게 도와달라 하고 막 혼도 막 여러 번 건져 보셨대요. 근데 안 올라온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빌었고 남들에게 한을 품고 자기한테 상처를 준 섬 주민한테 저주를 다 걸었대요.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나서 자기는 물질을 해가지고 하당제를 지내는 섬으로 와가지고는 자기의 오른손가락을 다 찼대. 5손가락을 다 차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자신이 쓰던 방울을 넣고 온갖 저주를 퍼부은 다음에 초분하는 땅에다가 묻고 그 섬에 있는 당산나무에 가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 한이 너무나도 깊어갖고 그 위에도 사람들 자주 해쳤대요. 그렇게 원한을 품고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이제 하당제가 없어지고 나서는 더 심하게 괴롭힌 거예요,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경면주사로 된 항아리에 봉인이 돼가 거기에 묻힌 거.
손도 더 못 대고. 그래서 이 섬에 당산 할매한테 모시는 사당이 묻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운 좋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홀리게 됐고 그렇게 무트로 올라왔대요. 그리고 나도 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 연가를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먼저 탁 들었던 이유가 할머니처럼 본인처럼 이제 피부치를 잃었잖아요. 자식을. 피 같은 자식을 잃고 그 끓는 마음이 이제 증오와 저주가 돼가지고 그 귀신이 한이 되는 게 자기는 너무 공감이 됐다는 거예요, 할머니. 네네. 할머니도 본인도 자식을 잃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대요. 내가 왜 이렇게 내 피 같은 자식을 잃어야 되냐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치면 되지 왜 내 자식을 쳤냐. 이걸 막 하늘에 원망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셨대요, 그때는. 예. 너무 애달파가지고. 그래서 그 마음이 드셨던 거예요. 자기하고 입장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다행인 게 할머니는 주변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대요. 자식을 먼저 앞세웠다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토닥여 주셨대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이라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자네가 애를 썼어도 자네 아들의 운명은 여기까지였을 거라고. 그게 너무 애타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게 좀 자기가 눌렀던 거지. 아마 본인도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본인 혼자서 그거 감당했으면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 할머니 얘기를 해주셨대요. 나도 자식을 잃었다. 그 마음 내가 모르는 바도 아니다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그 수치심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을 풀면 어떡하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야. 당신의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그런 거고. 그건 큰 죄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고 났어도 사람들을 해친 건 아니다. 이렇게 땅에 묻혀가지고 고통을 왜 받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네가 힘을 키워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지 않냐. 얘기를 해봐라 하니까 그 무당 귀신은 신이 돼가지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혼을 건져내고 싶었대요. 살아생전에는 못 건졌는데 자기가 죽어가지고 힘을 키워서 신이 되면 혹시나 자기 자식의 혼을 건져올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힘을 키웠대요. 야. 모든 막 영들 막 모아가지고 먹고 그렇게 힘을 키워가 불렸는데 하늘의 뜻인지 결국은 벗어나지는 못했다고. 그 할머니가 아이고 그 마음이 너무 애달파가지고 그래 내가 대신해서 네 아들의 혼을 건져주겠다 말씀을 다 하시고는 선장님하고 남자분을 데리고 그 습속에 있던 사당을 막 찾아오셨대요. 찾아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막 쇠문은 다 떨어져 있고 풀은 막 자라나 있는데 그 할머니가 거기 가서 땅에 있는 흙을 일단 한 움큼을 이렇게 지셨대요. 자네 뼈가 여기 어디 묻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자네 기운으로 올려야 되니 땅에 장에 기운이 묻혀 있으니까 이걸 일단 필요하니까 가져가야 하고 선장한테 저기 사당 뒤에 있는 대나무 하나만 잘라주시게 해가지고 사당 뒤에 있는 긴 대나무를 하나 자르셨대요. 그리고 내려오신 다음에 그 흙 한 줌을 항아리에 집어넣으시고는 그 항아리를 해변가로 가져가서 그 안에 돌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바다를 향해 큰 절을 다시 한번 올리시고는 너무 불쌍하고 애타는 영혼이 그 한이 사무쳐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러 신들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이 바다에 떠도는 그 아들의 혼이라도 거두고자 하니까 허락해 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그 혼을 거두겠다고 이 불쌍한 영혼과 함께 하늘로 올려 보내려고 하니까 허락해 주시겠느냐 이렇게 인사를 드리시고는 바다에 들어가셔가지고 잘라온 대나무로 혼을 불러오셨대요. 네.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항아리에 같이 넣으셨대요. 그리고 그 항아리 남자분한테 주시고 자네가 이 영혼한테 그렇게 휘둘려도 정신을 안 놓은 건 하늘에서 자네에게 인연을 닿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다고. 아마도 이 안에 있는 어르신은 당신을 자식같이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라. 1년 동안 정신을 빼놨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혼을 지켜준 거 보면 이 어르신도 그렇게 당신한테는 악독한 마음이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용서해주고 자네가 상주가 돼서 이분을 곧게 보내드린다는 마음으로 육지까지 모시고 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대요. 네. 그 육지로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도자기 굽는 분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내가 어디서 가져온 도자기가 있는데 여기 갇혀 계시는 어르신이 하늘로 올려보내야 되는데 내가 마땅히 부탁할 데가 없다. 자네 화로에 가서 그 가마에 가서 내가 이거 좀 태워도 되겠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마에 가가지고
단지를 녹이셨대요. 예. 가마 안에 넣어가지고. 녹이시니까 이제 다행히 이제 2명의 영가가 거기 단지에서 풀려났고,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가진 않았대요. 오, 그럼요. 그저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하고 같이 할머니한테 큰 절을 올리더래요. 예. 감사하다고. 제가 살아생전에 죄도 지었고 죽어서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오랜 세월 고통받고 그런 걸 하늘에서도 알고 이렇게 아들의 혼을 건져주셔가지고 같이 떠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는 그렇게 사라지셨대요. 할머니는 그 사라지는 2명한테 모자한테 마지막으로 공수를 해주셨대. 떠나는 뒷모습에 대고 예.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이승에서 그렇게 흉악한 몰골로 사람들을 홀리고 그랬지만 그래도 편하게 가라고 하늘에서도 자네를 용서해주는 그렇게 편하게 보내주는 거 아니겠냐고. 다음 생에도 부디 부모와 자식이 연으로 만나서 그때는 천수를 누리다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공수를 이제 해주시고는 하늘에 대신해서 빌어주셨대요. 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는 일을 마무리하셨대요. 사실 할머니도 이 일을 처리하면서 정말 많이 슬프셨대요. 돌아가신 분이 흉악한 몰골로 세상을 떠난 것도 어떻게 보면 자식을 잃어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사람들의 가벼운 그 말이 그 영혼을 이승에 그렇게 묶어놨다고. 그렇죠. 누군가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말이라도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픈 비수가 돼서 찌르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입에 올리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살면서 혹시나 그런 안타까운 사람,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많이 위로해주고 좋게 좋게 대해주라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많이 했더라도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얘기를 끝내주셨어요. 아휴, 이게 정말, 그니까, 안신할머니께서 항상 그랬잖아요. 또 귀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될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할머니께서 모습이 그렇게 흉측했더라도 그게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만 그게 불쌍하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무당이라는 그 직업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아마 뭐 산전수전 다 겪어야 되고 막 오만 걸 다 보셔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만약에 뭐 귀신이 나타나요 하면 가보면 그런 막 혀 낼름 하고 무서운 모습이고 이러는데 그게 본 모습이 아니고 그냥 저렇게 무섭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를 쉽게 알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아까 윤회인 아빠님께서 좀 슬플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중후반까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했는데 마지막 되니까 또 너무 또 슬픈 사연이 있었네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아빠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만신할머니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셔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냥 만신할머니 이야기는 보면 교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윤회인 아빠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다 적어 놓으셔서 그거를 보시면서 말씀을 전달을 해주시는 거지만 진짜 교훈이 있고 그리고 만신할머니께서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시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잘못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없이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것도 아니었고 그만큼 겪고 또 겪어서 이런 또 자리까지 올라오실 수 있었고 그래서 또 이런 이야기가 전달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착하게 삽시다. 감사합니다.